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재정 지출 확대, 쿠폰 같은 거 신청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뭐 좀 돈이 좀 풀리겠지. 결국에는 그 돈을 어디서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원래 세율대로 이제 올리겠다, 복원시키겠다. 그렇다면 법인세도 이렇게 원래대로 간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소득세겠구나.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지금 네. 종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유세 올리기를 지금 할 수도 있다. 네네. 네.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갈 거라고 보는 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시자 또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박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부터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또 제가 네. 이제 제네시스 박님 모시자마자 네. 최근에 또 이제 세금 얘기들이 또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지금 네. 종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유세 올리기를 지금 할 수도 있다. 네네. 요거부터 설명을 한번. 아마 우리 그 부익남님 네. 채널에서도 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에서 핵심은 보유세가 될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유세라는 게 이제 어떤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매각할 거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많이 좀 줄었어요. 네. 과거 거의 한 10조 정도까지 거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한 6조? 네. 벌써 한 4조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가만히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100 이렇게 레인지가 딱 있는데 보통 80에 두고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로 최저치 60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80으로 올릴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원래 보유세를 좀 이렇게 하려는 정권이었고,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중간 키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지 합리적인 거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보유세 바로 80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고, 네. 모 언론사에서 나왔죠. 단독 보도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두세 시간 지나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여론이 댓글이 그래 결정된 건 없는데 검토는 했다는 거네.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네. 그럼 이제 그게 올라가면 이제 보유세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6.27 대책도 사실 네. 6월 26일이었나?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고 다음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도 사실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네.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10조를 거둘 때는 그 전에 3, 4조 걷다가 맞아요. 그 증세에서 10조 갔다가 다시 감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조로 돌아가는 게 원상복구냐 다시 증세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네. 이제 뭐 계속 그 전부터 시장을 오래 봐오셨던 네. 부익남님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증세에서 그냥 내려가서 다시 올리는 거니까 증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기준점을 과거 9조 10조를 보신 분들은 왜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80% 정도의 중간 값을 맞춰놓고 이제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놓고 그렇죠? 금리 네. 낮추든 올리든 뭐 이렇게 조절하듯이 너무 내려놓으면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보면 네. 결국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세금을 더 네. 걷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어떤 추가 카드로 내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좀 2년차 이제 내년 집권 2년차 정도 되고 하면은 본격적인 좀 이렇게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시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서울이 올해 한 7.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심 지역은 두 자릿수. 그럼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꽤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국평 네. 물론 뭐 이제 좀 예를 드는 게 제가 너무 이제 좀 비싼 거라서 제일 비싼 약간 그렇긴 걸로. 한데 그게 이제 보유세가 한 1,800만 원 정도 네. 되고 마포에 있는 마레프 같은 경우가 한 4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300 얼마였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시 가격 60에서 80 올라가면 이제 또 한 1, 200 정도는 그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내년에 80 정도 올라간다고 치고 올해 상반기 때 또 올랐잖아요. 그럼 올해 상반기 올랐던 게 내년 공시 가격에 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300, 400 내셨던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 700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그게 한 뭐 300만 원이면은 넉넉하게 한 2배, 한 3배 정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걸 내가 그러면 처분을 할지 아니면 뭐 좀 자녀한테 증여를 할지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보유세 올라간 것보다 또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가니까 네.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고 이제 종부세가 네. 있는데 재산세는 어차피 일괄적으로 뭐 다 반영되는 거라고 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종부세만 지금 딱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계산식이 처음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가 다 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든지 특히 중과세율,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훨씬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요번에 60%에서 80%로 올린 거는 종부세.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들에게 좀 그렇죠. 타겟을 좀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재산세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런데 이제 재산세들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소폭 인상은 어쩔 수 없다. 네. 네. 근데 사실 재산세는 뭐 물론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율이 뭐 아주 높진 상대적으로. 않은데 네. 종부세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가들은 뭐 그냥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낸단 말이죠. 장난 아니에요. 그럼 이번 이 사실상 이제 한 20% 가까운 증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에서 80%로 네네. 할인율을 깎았으면 네. 그럼 20%면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보유, 홀딩 이렇게 갈 네. 것 같은지 아니면 일부 어떤 매물이 나올 정도로 좀 강력한 금액인지. 일단 케이스별로 다른데 1주택자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팔아서 다시 뭐 낮춰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셔야 될 것 내고. 같고, 만약에 내가 2주택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하나 정도를 이렇게 증여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오래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뭐 처분해도 된다. 그래서 오래 끌고 갈 거면 증여.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참에 그냥 매각. 그리고 일단 좀 버텨보겠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막 3주택, 4주택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지난번에도 많이 내보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대응책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 그 다주택자셔가지고 종부세를 뭐 네. 억 단위 이상 내신 분들이 네. 이미 정리를 좀 하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안 한 분들은 그냥 난 낸다. 뭐 이렇게 아니 네. 절대 안 판다. 이런 분들도 이게 두 갈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절대 안 판다 하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좀 다주택자분들도 좀 정리하셨고 이미 증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반기 특히 이제 전세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증여가 좀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네네네. 있는데 이게 약간 보유세나 뭐 세금 증세 관련해서 미리 좀 선제적 그럼요.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저도 최근에 그 문의 같은 거 보면은 증여 문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여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보유세 문제.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보유세 폭탄 맞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이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한 2억 2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취득세 별도로 또 나오고 얼추 한 2억 5, 6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2억 6, 7천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면 10억짜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싼 거죠. 한 네. 3분의 1 정도면 되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야 그래 너가 대출 받아서 10억을 다 하느니 뭐 대출도 6억 맥스지만 말이 그렇지 6억이란 돈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6억 대출 받으면 주담대 한 달에 거의 한 300 가까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뭐 세금 한 2, 3억 정도 내서 내 거 가져가. 네. 그럼 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보유세를 줄일 수 있잖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금은 10억짜리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여하는 방법에 그냥 증여하는 게 있고 채무를 낀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당장은 내가 그 집에서 안 살아도 돼. 그러면은 그 집을 내가 증여받으면서 곧바로 또 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세를 주면 뭐 반전세 아니면 뭐 이렇게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 보증금으로도 증여세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론상 그 자녀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게 신기하게 20억, 30억, 40억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얼추 다 맞아. 신기하게.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어쨌든 명의 변경은 가능하고 그렇죠. 나중에 돈 벌어서 뭐 들어가라.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지겠네요. 지금 약간 이런 얘기들이 더 강해질 나오네요.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이제 반박 아직은 자료를 사실 내긴 무근이다. 냈지만
그래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를 보니까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빨리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특히 토호제잖아요. 강남 3가구 용산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증여하고 곧바로 이렇게 세를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증여는 가능하다. 부담후 증여는 안 돼요. 근데 부담후 증여가 들어가면 이제 매매 이슈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토호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해 주실 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조에다가 추가적으로 결국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실제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저는 네.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갈 거라고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 이게 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네. 이 대통령의 거기서 이렇게 좀 맛보기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아쉽다.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약간 좀 그래 뭐 증세 가겠지 이런 게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재정 지출 확대 네. 뭐 이제 쿠폰 같은 거 신청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뭐 좀 돈이 좀 풀리겠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어디서 메꿔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원래 세율대로 이제 올리겠다, 복원시키겠다. 또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세도 이렇게 원래대로 간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소득세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증세 기조로 간다고 네. 보면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 뭐 네. 다주택 타겟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 다시 네.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로 지금 네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즌 2에서 저는 약간 플러스 알파가일 것 같아요. 시즌 네. 2가 아니고. 시즌 2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네.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네.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하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도 이제 인선이 됐고 네. 이제 조만간 청문회 진행하고 그럴 텐데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장관님이 어차피 정치인 아니면 뭐 관료 아니면은 교수님 학자 이렇게 딱 세 부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을 이번에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는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국토부 1차관, 2차관이 계시는데 1차관과 2차관의 그 차이가 1차관이 그 도시하고 주택 담당이고 네. 2차관이 이제 뭐 도로, 교통 뭐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1차관 이상경 전 교수님 공공 위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방향이 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 그래서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갈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민간이 아니라도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이게 공공주택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명이서 4인 가족이 살으려고 하는 거냐.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20평대로 해줄게. 아니면은 똑같은 20평대인데 무슨 뭐 서밋이라든지 무슨 뭐 DH 이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공공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뭔가 브랜딩이 되는 걸 보여줄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LH 개혁의 첫 번째 그거다. 치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H 기반의 조금 네. 뭔가 좀 획기적인 뭐 개선이 네.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공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돼서 실제 매수든 임대든 좀 만족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지금 필요하죠. 그럼 결국은 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세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년 5월 9일인가요? 그때 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시 연장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 이후로 이제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양도세도 원상복구. 그러면 이제 82.5%까지 양도세가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종부세도 올라가고 만약에 양도세까지 그렇게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구조거든요. 같은 구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6대 4 정도로 양도세 중과 그냥 시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한 51대 49.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게 공공이잖아요. 공공. 아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장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즉 지방선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냥 뭐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팔아라. 1년만 딱 연장한다. 팔면 일반 과세 하게 해주겠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안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거고 지금 강남 성구와 용산만 조정 대상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주요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포 비조정 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매각하려고 딱 봤더니 그때 조정 묶이면 이제 중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불안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부 물량도 좀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공공 위주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한부 어찌 보면 이제 네. 뭐 증세를 안 하겠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팔 거로 보세요. 팔 물량이 많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비율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온 지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겁이 많죠. 그래서 특히 뭐 사실 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금도 정말 많고 하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계시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 겪어본 거예요. 겪어보니 뭐 보유세 정말 많이 냈는데 그거보다 내가 오르는 게 더 많더라. 나 이번에 그냥 버틸 거야. 그런 부류가 계시는데 두 번째 부류에서 한 10% 20% 정도는 어떤 부류냐면 뭐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이러다 정권이 5년에서 안 끝나고 더 연장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초고가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파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초고가 주택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막 네. 강남, 반포, 뭐 한남동 이런 데들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 여론도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는데 네. 이렇게 좀 타겟팅된 네. 그런 정책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뭐 또 제 개인 얘기하면 너무 이제 소설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그건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그거죠.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가액으로 과세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네. 근데 그걸 시행한 곳이 어디냐면 국립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조세 그쪽으로 그렇죠. 잘 하시는 세금 쪽이거든요. 관련해서는 뭐. 예, 그래서 박훈 교수님인가? 예,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좀 사례가 저는 약간 좀 그랬어요. 뭐 지방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서울에 비싼 거 하나 있으면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낸다. 그런데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가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액 요건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초고가 주택 위주로 해서 어떤 보유세라든지 나중에 이제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장토공이 30%란 말이에요. 이게 30하고 80이니까. 그러니까 1주택을 하는 게 네. 훨씬 유리하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단순히 누가 혜택이 많냐 적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실거주자를 위한 그런 건데 이런 취지가 다 묵혀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건드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좀 별도의 구간을 만들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좀 따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약간 초고가 주택들을 뭐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좀 고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네네. 분들을 위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증세를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안타깝지만 보유세는 이제 주택 따라서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 7% 오른 게 작년 기준으로 오른 거거든요. 올해는 더 올랐으니까. 그럼 올해는 더 올랐단 말이에요. 색깔을 보면 더 빨갛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부세 공정시작가격비를 만약에 정부가 80%를 적용한다면 두 개.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혹시 모를 어떤 추가적인 대책. 세율을 뭐 높인다든지, 그렇죠. 감세를 그럼, 줄인다든지.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럼 말씀 안 그럼 드릴게요. 세부담이 한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지서 보시고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곱하기 2 정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겠다 하시면은 곱하기 3 하셔서 야, 이거 좀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증여를 할까 아니면 좀 차라리 팔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없으면 안 되니까.